안녕하십니까. 관훈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SBS 논설위원 박문신입니다. 오늘 관훈토론회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통일부 고유 업무인 남북관계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 대화, 북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 정세 등을 주제로 해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KTV를 통해서 토론회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또 종합편성 TV에서 토론회 중간중간 라이브 연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식순회에는 김현철 장관님 이력 소개, 그리고 제 사회자로서의 제 인사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모두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장관님 인사를 겸한 기조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조 발언은 약 5분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신 총무님, 이재우 사무국장님, 국내 언론인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현철입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 토론회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 언론의 기득인신 여러분과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으로 가는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이후 후속 대화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연말이라는 협상 시한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예정되어 있던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협상의 진전을 향한 의지는 양측 모두 여전히 확고합니다. 북미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미국에 방문하여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양측 모두 보다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다시 이어갈 때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이 마주 앉아 접점을 넓히고 신뢰를 쌓으면서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대화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일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현재 북미 관계와 함께 남북 관계 또한 소강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측 시설들을 철거해 가라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남북 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 해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남북 간 협력의 공간들을 적극 발굴하고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호응만 해온다면 당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위해서도 남북 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상황 관리가 중요합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대북 정책의 목표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북한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무엇을 해야만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외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좁은 눈이 아니라 넓은 눈으로 지금의 상황만이 아닌 역사의 연장선 위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부침이 있었습니다.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점진적 발전으로 나아간 경험을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쪽이 움직여야 합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주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창의적 해법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남북관계의 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은 모두 북한 전문 기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 오른쪽 바깥부터, 그러니까 화면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옆에 이용종 조선일보 북한 전문 기자 겸 북한 문화연구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그다음에 제 왼쪽입니다.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이주영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현재 정치부 차장으로 통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패널께서 오늘 질문 맡아주시게 됐고요. 보통 토론회라 그러면은 패널 한 명이 질문 하나 답변, 또 다른 패널이 질문 하나 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관행인데 올해 관훈 토론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패널의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그 패널이 재질의, 추가 질의 이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떤 소단락, 소주제 하나를 완결짓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질문으로 궁금증이 남지 않게 또 토론을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패널들께서도 질문을 짧게 그리고 핵심이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명료하게 그리고 1분 정도 압축해서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짧고 명쾌하고 그리고 속도감 있는 그런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단락은 크게 네 단락입니다. 북미 대화, 남북 관계, 북한 비핵화, 북한 정세 이렇게 큰 단락 4개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 중에서 금강산 문제, 북한 선언의 강제 북송 문제, 탈북민 문제 그리고 평양 남북 축구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은 북미 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종 중앙일보 소장님부터 진행해 주시죠. 네, 장관님. 먼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북한이 금년 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해 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미국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북미 대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요, 또 안 되고 있는 건지 현재 장관님의 판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하신 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이 입장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실무 협상의 성격을 둘러싼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비핵화의 범위, 그리고 상응 조치, 또 그 두 가지 방식의 교환하는 방식, 이런 걸 둘러싸고 여전히 이 차이가 있고, 스톡홀름에서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설명을 했고 북한이 경청을 했지만은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17일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측이 미국에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있는 이런 양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먼저, 우리 측이 미국에 먼저 이런 카드를 좀 제안을 했는지, 훈련을 연기하자, 또 상응하는 이런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좀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제안했나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대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상호 안전 보장을 추구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 미국 쪽에서 상황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벌써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고려하면은 올해 안에 4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새로운 길 어떤 걸로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새로운 길에 관련돼서 북한은 나름대로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교적으로 보면은 최선희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듯이 중로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인 힘으로 경제 발전을 자력의 힘으로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정책의 방향이고, 그런 것이 새로운 길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난 10월 중순에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각종 그 북한의 입장 표명, 또 김정은의 이후 행보를 볼 때 어떤 구상이 좀 세워졌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2020년 신년사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백두산 방문 이후에 주로 일정들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 시설 관련돼서는 관광 분야에 대한 현지 지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양덕의 온천지구라든가 금강산 포함되어 있고 원산 갈마 지구도 있고 삼지연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방향이라면은 또 다른 방향은 5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방식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로 보여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남북관계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께서 받아주시죠. 네, 북한이 얼마 전에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죠. 이렇게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하는데 우리는 합의를 지켜야 되나요? 예,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는 분명히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재발 방지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위반이 계속되면
그래도 합의를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군사합의라는 것이 일종의 비무장지대의 육상과 공중과 해안에서의 완충 공간을 설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갖고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준수를 촉구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9.19 군사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낸 사실을 북한이 공개를 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공개리에 보낸 친서를 공개한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외교적인 결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남북 관계 상황을 보면은 과거에도 이 경색 국면에서는 일종의 그 비공개 사항을 북한이 공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서를 보낸 날이 사후적으로 보니까 공교롭게도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북한에 통보한 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까? 네, 두 가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 선원 송환은 해당 관계 부처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 처리를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의문을 받고 그 조의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장을 작성을 해서 보내는 것이 우연하게 일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관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남쪽을 계속 공격하고 배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노이 회담에 북한이 갈 때 영변 필기 카드만 들고 가면 잘 될 거다라는 우리 정부의 말을 믿고 하노이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노딜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실망과 배신감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정설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꼭 맞는 얘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비핵화의 과정에서 영변이 포함된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한미 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추가 질문 드리면 우리가 소위 국정원 라인이든 내부 라인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을 했으니까 영변 카드만 가지고 하노이에 가면 된다. 이 말을 북한이 믿고 갔다가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신가요? 네, 북미 간에 또 하노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북미 간에 여러 가지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의 경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정부의 이제 희망적인 예측과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죠. 북한이 정부가 이 객관적인 팩트 사실보다는 너무 좀 주관적인 희망에 매몰돼서 남북 관계를 좀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지적들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남북 관계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핵화 협상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이고
또 남북 관계라는 것이 뭐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 진정 국면도 있고 또 병색 국면도 가다서다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하면서 일종의 진정 국면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또 정부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국민들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북 관계의 큰 흐름 우선 짚어봤고요. 그럼 남북 간 대화의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레벨에서 어떤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안용현 논설위원께서 이어서 주시죠. 예, 지금 개성 연락 사무소 외에 남북 간에 별도 가동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예, 채널이라는 것은 대체로 공개 채널과 비공개 채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채널에서는 연락사무소와 각종 회담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연락사무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락사무소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연락 기능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공개 채널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통일부는 공개 채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채널의 여러 가지 작동 방식이나 작동 경과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또 관례이기도 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북측 카운터 파트너는 조평통 위원장입니다. 지금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누구신지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아직까지 조평통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교체되었다라는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남북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남북 장관급 간에는 아직 접촉조차 안 보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아까도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남북 대화 재개는 언제쯤 가능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제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질문 다 마치셨나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그 반응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11월 21일 중앙통신 보도로 돼 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한 방문이 어렵다.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와중에 나온 그 말이었는데요. 남측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 이런 표현을 쓴 걸 봤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혹시 또 그리고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남북 간의 속사정 같은 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문구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뭐 속사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남북 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과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북한이 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재나 이런 거 그런 어떤 국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었다 이런 것이 아마 비판의 핵심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엔 남북관계 이슈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이슈 중에서 그 평양 남북 축구가 있었습니다. 이 관중이 없는 무관중 축구, 또 녹화 중계조차 못 봤던 초유의 경기, 그리고 다친 사람 없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던 손흥민 선수의 말,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좀 논란이 많이 증폭됐었는데, 이 부분은 그 현재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으로 이제 통일부를 맡고 있는 이주영 기자님이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관님 그 월드컵 예선 평양 경기 당시에 응원단 파견이랑 방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당시에 방북이 성사됐다면 아마 장관님께서 방북 단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다면 당시 북한과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 저희는 남북 관계가 여전히 소강국면이지만은 이것이 축구라는 체육 행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응원단의 구성이라든가 또 방북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일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를 했는데 무산돼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북한이랑 만나게 되면은 지금 풀어야 될 현안들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정말 시간이 한정돼 있는 지금 놓치면은 언제 다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역 협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 제재 면제도 거의 다 받은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협의만 이루어지면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당시 이제 평양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북한이 나름대로 공정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축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축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중계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응원단이 가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었던 것이 이 북한 선언의 강제 북송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시청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 소장님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그 하나의 사건이나 해프닝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해상 루트를 이용한 탈북민 또 탈북자에 대한 어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인식이나 철학을 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선원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이제 북송한 지 이번 주말이면 한 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사법공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이제 넘겨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 통일부나 우리 관계당국에서 북송 이후에 그들에 대한 신병 처리 또 사건 경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거나 북한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있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사실 그 박사 논문을 이제 수경제 부분 또 경제 그게 이제 북한 경제 체제에 미친 영향 이런 부분을 다루신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령 유일 지배라는 그런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통제된 외부 정보가 차단된 채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귀순을 요청해 왔거나 또 그 과정에서
귀순 여부를 놓고 갈등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좀 정확한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보, 우리 정부의 노력, 예를 들면 뭐 남한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 와서 성공한 탈북 인사들과의 면담,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점을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순을 수용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은 이 기순 의사의 진정성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순을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순을 하는 사람들은 동기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준비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행적이 나름대로 누가 봐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어선에 범인이 타고 왔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기순 의사가 있는 사람과 기순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순 의사 있는 사람은 수용하는 것이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돌려보냅니다. 그게 돌려보낸 숫자가 지난 10년간 185명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많아진 것이 아니고 그건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그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판단의 기준은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었다. 통상적인 것과 비교해 보면은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강제 북송이라는 비판이 좀 강하게 제기가 됐고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서두른 거 아니냐, 또 북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서 이제 안정식 기자도 질문을 드렸지만 김정은 초청을 위해서 좀 뭔가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때 이제 장관님께서 또 통일부가 앞으로는 탈북민 수용과 관련한 제대로 된 기준,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 작업이나 진전 상황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종의 그 합동 신문 과정에서의 일종의 그런 객관성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합동 신문이라는 형식을 띠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평가를 할 때 좀 자의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모든 수사기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의 기술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질문하신 분의 의견처럼 이 과정에서 일종의 그 인권 보호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정밀 합동신문 과정에서는 인권보호관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초기부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차원에서 일종의 그 뒷만 나오지 않도록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원칙과 기준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탈북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 정부를 모토로 해서 출범한 정부에서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는 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탈북민 문제 안정식 전문 기자께서 질문 이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최근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그 아사 추정 탈북 모자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탈북 모자 민소에 며칠 전에 조문을 하셨죠. 네. 근데 기왕 가실 거면 좀 더 일찍 가셨으면 이 탈북민 단체하고 협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빈소가 차려지면은 조문을 하겠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사망을 확인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탈북민 정착 제도에 보완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야 될 법제들도 뭐 여러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요. 하나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자체하고의 협력 방안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비대위가 탈북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탈북민 다수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탈북민 다수의 공통된 의견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장례를 미루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방금 이제 비대위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쪽하고 갈등이 좀 끝나지 않았죠. 이 통일부하고 이 탈북자 단체 쪽 이 비대위 측하고 지금 핵심 쟁점이 뭡니까? 예, 통일부 입장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 하나재단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뭐 나름대로의 규정과 원칙과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탈북민 정착 제도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방금 이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현안 보고는 받으시겠습니다만 단체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정부하고 탈북자 단체들하고 정기적으로 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부여할 거냐는 문제도 연결은 되겠습니다만 탈북자 단체하고 정부하고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갖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은 탈북민 관련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부 차원에서 또 협의를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탈북자 대책협의회 같은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탈북민 단체들도 분명히 있고요. 하나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탈북민 출신이 4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또 체계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북민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탈북민 복지 제도와 관련된 단체들은 지금도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일종의 이 과잉 정치화된 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와 대화를 통일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이슈 짚어봤고요. 남북관계 이슈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련 이슈, 이 부분들은 현장 취재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뒤로 떼서 별도 단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북미 대화 관련한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인 위원님 해주시죠.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북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싱가포르 합의문의 세 번째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합의를 어떻게 이행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여쭤보겠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할 수 있도록 포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은 지금도 계속 핵 능력을 키우고 있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모든 데서는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정부 외에 북이 포기를 한다, 핵을 포기할 것이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의지는 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협상을 해 나가면서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는 대북 정책의 성과로 전쟁 위험이 없어졌다,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이 신형 미사일을 13번 쏘았습니다. 김정은 지시로 남북 군사 합의가 깨뜨려졌습니다. 그런데도 평화가 오고 전쟁 위험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평화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도 그것이 작고 아주 초보적이지만 그것도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 수단으로 북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비건 대표랑 제가 한 취임한 지 지금 8개월이 안 됐는데 한 4번 정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비핵화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 비핵화 협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라는 것이 남북관계의 공간이라는 것이 그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 결의를 보면 이번 달 22일까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모두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중국 조치 등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대체로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가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갖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 돌아가는 게 북한 사회나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전적으로 외화 수입 구조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중산층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여러 가지 소비재 시장이나 이런 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 또 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지난달 미국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미국 측 얘기도 듣고 또 우리 쪽 입장도 전달하셨을 텐데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장관님 지난주 이제 미국 다녀오셨는데요. 장관께서 만난 그 미 정부 인사 가운데 보니까 가장 고위급이 이제 스티븐 비건 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였습니다. 그걸로 좀 충분했다고 보시는지 원래는 그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1년에 한 번 방문합니다. 그 한 번 방문하는 목적은 우리가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글로벌 포럼의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미국 행정부에서 아무래도 북핵 협상을 맡고 있고 또 한미 워킹그룹의 대표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또 의회나 의회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 추진하시는 건데 안 되셨던 건가요? 아니면 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방미 전에 이제 미국 언론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때 네. 이제 올림픽 휴전 제안을 하셨는데 내년 도쿄 올림픽 앞두고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고 북한은 이제 미사일 시험하는 거 중단하자. 그러니까 작년 평창 때를 이제 염두를 두신 것 같은데 비건 대표랑 만나신 자리에서 이 문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셨습니까? 예, 뭐 그 부분은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아니고요. 올림픽 휴전은 잘 아시겠지만은 올림픽 주최국에서 휴전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국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아마 지금 올림픽 휴전 결의안의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유엔 총회에서 관례대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또 일본 내부에서도 이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한일 관계의 휴전도 포함시키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전체적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의 일종의 적대 관계를 중단하는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도쿄올림픽이 평화올림픽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 지역 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 북한이 이제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북한이 제시한 시한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겠다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이미 비건 대표도 청문회 과정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제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을 보면은 이 신년사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년사에서 1년 동안의 전략적 방향이 정해지면은 사실은 실무자들이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년사의 내용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2020년을 전망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단기적인 정세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고 2020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2월 달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초보적이지만은 해결의 프로세스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무협상 관련해서 혹시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역할 같은 게 있습니까? 뭐 한미 간에는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각급에서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비건 대표와 4번 만나면서 매번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진화하면서 발전하면서 구체화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관께서 비건 대표 만나신 자리에서 그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다라고 밝히셨는데 그 구상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역사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현재에서의 전체 남북관계에서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193만 명이 다녀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 제재라는 환경적인 조건들이 있지만은 또 그 환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방식들도 있는 것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 전략과 또 우리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안의 방법들도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그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관련해서 제재 면제 문제도 혹시 꺼내셨나요? 이야기를. 네, 이산가족 면회소는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제재 면제를 일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1층만 수리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것이고요. 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제재 면제와 관련돼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회장에는 우리 중계팀이라든가 현장 취재 기자들 외에도 주로 이제 전직 관훈클럽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또 외신 기자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방청석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 별도로 플로어 질문을 한 2개 정도 소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질문서를 별도로 전달해 주시면은 패널들이 질문해서 빠진 내용들 그리고 통일부 장관께서 소관 업무다라고 판단돼서 답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소개해서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질문서 있으시면은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미국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는 남북관계 이슈가 이 금강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일방 통보해온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지금 이슈가 진행 중이고 또 질문도 그만큼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정식 전문 기자께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예.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오늘 조간에 보도된 것부터 좀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간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 지난주 초 시한으로 이제 직접 철거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 시설은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원산 갈마주구 개발을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북쪽에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그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철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걸 국제관광지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철거를 해라. 두 번째는 합의해서 처리한다. 세 번째는 그래도 남쪽 관광객이 오는 것은 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2번 합의해서 처리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사업자 철거 문제는 사업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랑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요. 북한은 지금 일관되게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폭발적 논의를 하자. 두 번째는 일단 공동점검단이라도 파견하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이제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을 한다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전히 좀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북쪽에 금강산 시설을 우리가 철거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우리는 이제 정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업자들도 이게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보면은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게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컨테이너를 임시 숙소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강산 지역에 한 34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중단되고 나서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뭐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지만은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비가 철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그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을 뭐 북한은 철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뜻. 우리는 우리가 어쨌든 낡은 시설을 우리가 철거하는데 동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정부 입장. 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산 갈마지구 개발 함께 논의하자라고 한 사실은 있나요? 동해 관광 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는 것은 9.19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강산권과 설악산권을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은 남북 관계에서 꽤 오래된 어떤 공통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강원도 지역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초를 시한으로 직접 철거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온 거는 맞습니까? 북한의 입장이 완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강산 관련해서 물론 뭐 전통문이 오고 가는 걸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이제 언론에 얘기를 이제 통제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달이죠 이제 지난달 11일 날 북한 최후 통첩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중앙통신이 공개를 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게 불리한 걸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 비판의 지점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부 보도가 된 지난주 초를 기한으로 직접 철거하겠다 이런 입장이 전달되었다면 이건 중대한 상황 변화인데 일절 얘기를 않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달 15일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자신들이 최후 통첩을 보냈다라고 공개한 이후 지금사까지의 상황을 이 자리까지 나오셨으니까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이 비공개 사항을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대체로 우리 언론인들께서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변인이 나름대로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서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마지막 더 여쭤보면 그러면 어쨌든 북한이 공개했던 지난달 11일 최후 통첩 이후에 추가적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철거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하면 맞는 건가요? 북한의 입장은 처음에 보냈을 때의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저희가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원산 갈마지구 해양 리조트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정은이 자기의 치적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상황 때문에 지난 4월에 완공하려다가 이번 10월 노동당 창건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김정은은 현지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요. 이 원산 갈마 휴양지를 정상적으로 건설하는 게 대북 제재에 나선 한국과 또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명중포하다. 그러니까 제재에 무릅쓰고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랬는데 그게 좌절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산 갈마 휴양지 건설을 남북이 공동으로 해보자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는 거면은 사실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남북 간에 예전에 시절 좋을 때 합의했으니까 그때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기 이제 다들 언론인들이시니까 언론 보도가 100% 맞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과 사실인 부분을 그런 이제 오해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모든 언론이 쓴 건 아니고요. 어느 언론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장관님께서 사실 주무 부서의 책임자로서 좀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주시는 것도 국민들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이 지금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종의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관광 사업을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건 현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도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업자의 사업권을 보호하면서 1번이기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의 3번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과거에서 미래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통일부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북한이 사실 저희가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강산 지역에 이미 군인 건설자들 또 돌격대를 동원해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또 우리 정부가 지금 금강산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나 또 대북 감시망이 있는지, 또 장관님이나 통일부에서 이런 정보에 좀 비교적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보와 관련돼서는 통일부가 아니고 또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금강산 관련해서 정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정비라고 그러면 아파트로 따지면 리모델링, 재건축 있는 걸 새롭게 좀 좋게 바꾸면 정비일 겁니다. 근데 낡았다고 해서 숙소, 거기 있는 우리 숙소를 일방적으로는 깨끗하게 치우면 그건 북이 말하는 철거지, 정비라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사업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그것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물론 북한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사업자들이 또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업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현대그룹 현정원 회장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아산 측의 지금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현대아산 입장을 제가 이렇게 대신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현대도 이번 이 사태를 일종의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엄중함도 동시에 갖고 있을 겁니다.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은 2008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2008년 이후에 경과가 있습니다. 그 경과라는 것이 북한이 금강산을 국제관광지대로 만들고 동결과 몰수 조치를 취한 것이 2013년, 2015년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경과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 기회들을 포착해내겠다 하는 것은 뭐 현대에서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계획의 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금강산 관광을 이야기하면서 개별 관광을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 관광이 되면 현대의 독점 사업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제재와 관련돼서는 제재 상황에서는 개별 관광은 가능하지만은 이 관광 사업에서의 법인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제재의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아산이 갖고 있는 권리와 제재의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 차장 예, 말씀하신 것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그렇다면 이게 개별 관광이든 단체 관광이든 그 어떤 법인 사업자가 들어있는 한 그러니까 관광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를 뭐 어떤 식으로든 재개해야 그러니까 관광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관광과 관련돼서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의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협의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관광객 총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정부가 염두에 둬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도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최근에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제 그 강원도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객을 모집을 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혹시라도 북한에서 초청장을 이제 보내온다면 그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의 별도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허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신변 안전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안전 차원의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예, 금강산 관련해서 질문 대충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현장 취재 기자분들이야 자세히 아시겠지만은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플로어에 계신 일반 방청객들은 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원산 갈마 개발 논의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약간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그 아침 경향신문에 이제 청와대발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금강산 시설 철거를 할 테니 원산이라든가 갈마 개발 지구 이걸 함께 논의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대안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패널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거고요. 청와대발 기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통일부의 입장이 있을 테고 또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사실과 관련된 부합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무엇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수준은 어딘 거고 현실적으로 북측에 전달된 거라든가 실제 물밑 협상이 오간 것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여전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패널들의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뭐 더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좀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산 관광의 미래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북한이 원산 갈마부터 금강산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식으로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겠죠. 그것은 대체로 교통 문제일 겁니다. 금강산에 가기 위해서 육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양양공항에서 갈마공항까지 항공기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동해선, 지금 이제 동해 남부선, 동해 중부선 철도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 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일종의 북한의 관광 수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관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준 거는 투자 문제입니다. 그 투자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제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재 완화가 전제가 돼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나눠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점 중심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질문이 북한 정세,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현재 장관직에 대한 평가,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 밖에 패널들께서 각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한 개씩 더 보태주셔도 소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플로어에서 오신 질문 하나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께서 던져주신 질문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장관님께서 워싱턴을 방문하셨을 때 동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간담회 주최 측 인사가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탈북자의 국정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우선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발언의 진위, 이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되신 것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워싱턴에 동포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 한국에 계신 탈북민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주최 측에서는 바깥으로 했고, 그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 입달 주민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전 KBS 해설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인척이 북한에 지금 살고 계신데, 북한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산 문제 해결 또는 통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통일부에서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이런 것들, 견해, 이런 것도 있으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예,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만큼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을 또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저도 장관직에 취임을 해서 정말 다양한 이산가족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적십자사에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적십자사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60%가 사망하셨습니다. 남아있는
40%도 지금 평균 연령이 82세입니다. 90대 이상이 23%에 이릅니다. 그만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면상봉, 화상상봉, 또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한꺼번에 해야지 그나마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마지막 소망을 그나마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요. 플로어 질문은 추후 시간이 좀 되면 허락하면은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세 관련 부분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영종 소장님 준비해 주실까요? 네, 오는 17일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이제 8년이 됩니다, 벌써. 김정은이 집권한 지 8년이 됐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28살에 김정은이 북한 권력을 넘겨받았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보수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보다 김정은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장관님께서는 그 오랜 동안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이시고 또 지금은 이제 대북 정책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대북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점점 좀 잘 권력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있고, 그래도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권력 내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힘을 좀 이 사람한테는 실어주고 있다. 이거 흥미롭다. 이거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좀 꼽아 주십시오. 예, 엘리트 정책에 관련돼서는 저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 또 다르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제정책 관련돼서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재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가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재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대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내부 경쟁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관광 분야에 우선순위를 갖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 지역뿐만 아니고 북중 간의 삼지연이라든가 신의주라든가 기타 등에 대해서도 제한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제재 상황에서 좀 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다. 예, 그 숫자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김정은 체제의 경제 사회상 변화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장마당 숫자라든가 핸드폰 보유 대수라든가 이런 좀 저희가 쉽게 북한 체제의 어떤 지표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 4월에 장관 부임하신 이후에 혹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장마당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것들이 좀 더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핸드폰의 보유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이것도 있고요. 그 핸드폰의 일종의 그 제작 업체들도 또 추가되고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발전 수준, 일종의 제도화된 형태로 그런 부분들도 규모라든가 작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제재가 강화가 되면은
일종의 물자 자체가 공급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물자가 제한되면은 통상적으로 과거의 계획 체계의 배급 체제로 할당 방식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히려 제재 상황에서 시장 기능을 더 강화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의 어떤 폐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요.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이제 일부 계층에는 뭐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500만 대 이상 갖고 있다 이렇게 2,500만 인구 중에 500만 대면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높은 수치인데요. 김정은 체제 들어서 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좀 일상적으로 어떤 변화, 대외 접촉, 교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개혁 개방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요. 예, 세대 간의 차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남북 관계는 소강국면이지만은 또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 몇 가지 분야와 관련돼서는 또 지식 공유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과거에는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확스레이 같은 경우에 북한이 발표하는 수준의 구체성이나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지금은 주로 산림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든가 또는 몇몇 그 분야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국제기구하고도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것들도 좀 새로운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게 올해 4월 달이었죠, 그죠? 네, 4월 달 이후 이제 7, 8개월 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현재 통일부 현장 출입하시는 이주영 시장님께서. 예, 장관 이제 님 취임하고 이제 8개월 정도 지났고, 취임 당시에 이제 그 김현철 장관에 대한 평가가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서 북미 관계를 수동하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정세가 참 어려웠는데요. 스스로 좀 평가해 주시고 좀 성과라고 꼽을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강 국면에 통일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 애쓰는 것이 제대로 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분권형 대북 정책 관련돼서 민간하고의 이 가버넌스 문제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교류협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정한다든가 또 협의체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지금은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됐을 때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각자의 공간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결과들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와 관련돼서는 통일부가 총괄 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여러 가지 실행 계획을 세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좀 까칠한 질문인데요. 여기 옆에 계신 이제 패널 분들께서는 다 이제 북한 전문 기자이다 보니까 모두 장관님 계속 앞으로도 얼굴을 뵈야 되는 분들이어서 제가 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북 정책이라든가 외교 안보 관련 정책을 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가 뭐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가려서 통일부 장관께서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힘이 좀 밀리는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이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외교안보 남북관계 이슈 관련됐을 때 본인의 어떤 위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취임해서는 좀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북 정책을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또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제 통일부와 국정원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소강 국면이다 보니까 통일부가 좀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좀 진전시키면은 역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통일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단락, 주제별 큰 단락, 작은 디테일한 이슈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패널들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약간은 조금 큰 단락으로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궁금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각자 돌아가면서 질문 하나씩 그렇게 하는 걸로 마감을 하고 그 뒤에 장관님께서 마무리 발언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안정식 전문기자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하나 지금 통일부가 이제 WFP 통해서 대북 쌀 지원 추진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안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계속 가는 건가요? 네, WFP를 통한 지원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소강 국면에서 양자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WFP를 통해서 우리랑 얘기하고 WFP가 북한이랑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5만 톤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전이 안 되면은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WFP에 지원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포장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라면은 재활용 대책도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종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진전이 안 되면 종료하겠다 이런 좀 정해놓을 수 있는 시점이 있으신가요? 네, 가능하면은 연말을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끝에서부터 안영현 논설위원 시작입니다. 여기 통일부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산 갈막권은 이게 우리 내부에서 검토 단계입니까? 아니면 북의 전통문이나 이런 걸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의견을 타진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철거의 초점을 맞춰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 갈막의 투자 문제는 그것은 정말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지 논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당연히 남북 간이 만나야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나면 이야기는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만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재 상황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고 또 제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구분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갖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영정 소장님께서. 네, 저는 통일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통일 정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어느 정부에서나 나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DMZ의 국제센터를 짓고 어떤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이런 의사를 유엔에 가서도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에 한 아세안 정상의 메콩 정상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이제 강하게 추진을 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DMZ 생태공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몇 차례 얘기하고 반기문 총장에게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벽돌 한 장 쌓지 않고 끝났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 헌장이라고 추진하던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담은 이런 문건도 국민교육 헌장의 재판에 달해서 무산됐는데 이 정부에 와서 다시 통일 국민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속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대북 정책의 좀 연속성, 이 정부에서 세운 정책이 정권 바뀐다고 그냥 무산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정부라는 것이 이전 정부가 했던 일들 중에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계평화공원 같은 경우 비무장지대 구상과 관련돼서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원선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국민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은 연속성이 있지만은 추진 방식은 좀 차이도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결과를 중시했다라면은 저희들은 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결과보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차이들도 인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주영 기자님. 네, 취임하시고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한 번 다녀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한번 좀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 일정 같은 거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간의 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잡고 또 적절한 방식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또 추가 질문 없으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이런 거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기존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북한 연구가로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 연구가로서 바라봤던 북한, 그리고 지금 북한과 마주하는 책임자로서의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들이 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크게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북한 연구자로서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정세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늘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시점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제자리에서의 전진과 후퇴가 아니고 또 나름대로의 나선형을 이뤘지만은 또 발전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교착 국면에서 정말 쉽지 않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착 국면에서 상황을 관리를 하면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대안을 출구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질책과 또 격려를 함께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이 굉장히 스피드 있게 긴장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 답변이 곤란한 그런 내용도 있었을 텐데 긴 시간 여러 현안에 걸쳐서 토론에 임해주신 김현철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면서 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생중계 수고해주신 KTV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를 함께해주신 취재기자 여러분, 그리고 직접 참관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훈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10명이 베트남에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